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바른 펀드 투자의 길잡이 슬기로운 펀드 생활의 전지원입니다. 이 시간에는 올바른 투자 방법, 투자 전략, 그리고 펀드 상품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바로 모셔보도록 하죠. 같이 얘기 나누실 분, 미래에셋 자산운용 마케팅본부의 김전욱 팀장 함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얘기 들어보죠. 오늘 펀드 관련해서 어떤 내용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이 펀드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를 들자면, 좋은 펀드를 선택하는 것, 또는, 좋은 시장에 투자하는 것, 이런 것들을 흔히 손꼽으실 텐데, 좋은 펀드를 고르시고 좋은 시장을 선택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네, 그게 뭐죠? 이제 바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리밸런싱이라는 단어일 텐데요. 그러니까 네. 중간중간에 수익을 실현해주고 또 좋은 시장으로 갈아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투자자들 수익을 또 굉장히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요소거든요. 근데 실제로 펀드를 선택하는 단계 또는 시장을 고르는 단계보다 훨씬 더 덜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리밸런싱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네. 리밸런싱. 지난해 한번 잠깐 언급해 주셨던 기억도 있는데, 이제 네. 워낙에 리밸런싱이 중요한 데다가 사실 방금 티저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한번 가입하면 이제 그 뒤로부터 조금 이렇게 묻어둔다는 표현을 쓸까요? 그렇죠. 좀 네.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또 그 이후로 리밸런싱 하는 그런 전략이 굉장히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오늘 해주실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일단 어떤 그 리밸런싱의 개념이랄까요? 좀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리밸런싱이라고 하면 이제 많이들 아실 거예요. 개념 자체는 결국은 이제 펀드 내가 투자하고 있는 자산이라든가 광의의 범위를 따지면은 내가 투자하고 있는 자산이 예금도 있을 수 있고 채권도 있을 수 있고 또 펀드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자산이 있는데 이런 자산을 중간중간에 이제 조정을 해준다는 의미도 될 수 있겠고요. 네. 또 좀 더 세분화해서 우리나라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투자하고 계신 주식형 펀드 내에서도 투자 시장이 여러 시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미국 시장, 선진국 시장에 투자하는 펀드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이머징 시장에 투자하는 펀드도 있을 수 있겠고 이런 펀드 간의 어떤 비중을 또 중간중간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절을 해주는 것 이런 것들도 최근에는 확대돼서 리밸런싱의 개념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어떤 자산의 성격에 따라서 이제 주식이나 채권의 비중을 조절한다든지 그 비중이 좀 처음에 의도했던 바와 조금 이 비중이 달라졌을 때 다시 조절을 한다든지 그런 방식이 되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목표 수익을 정하시고 그리고 내가 목표 수익에 맞춰서 자산을 이렇게 비중을 조절을 하실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주식형 펀드의 비중을 50%를 가져가고 또 채권형 펀드의 비중은 30%, 기타 최근에 대안 투자가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런 원자재 펀드라든가 이런 대안 투자 펀드에 대한 비중을 20%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이 고객이 처음에 설정했던 목표 수익 또는 어떤 내가 처음에 정한 이 자산의 비중이 중간중간에 계속 변한다는 얘기죠. 그런 이렇게 변화가 있었을 때마다 리밸런싱을 통해서 내가 처음에 이 설정했던 자산의 비중을 비중대로 맞춰주는 것. 이런 것들이 아주 기본적인 이 리밸런싱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내가 정의했던 목표 수익률하고 중간에 목표 수익률을 달성했다라고 했을 때는 이 주식형 펀드의 그러니까 좀 약간 위험성이 높은 이 주식형 펀드의 비중을 좀 줄이고 또 안정성이 높은 채권형 펀드라든가 또는 예금의 비중을 높인다든가 이렇게 해서 내가 원래 설정한 목표 수익률에 근접했을 때 이 목표 수익률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바꿔주는 것 이런 것들도 리밸런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조금 성급한 질문이 될 수도 있을까요? 이 리밸런싱의 어떤 효과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과거에 이제 우리가 리밸런싱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데이터를 한번 뽑아내서 비교를 해보면 가장 네.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데이터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일반 투자자들께서 거치식으로 투자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크게 있잖아요. 네. 근데 먼저 거치식 투자를 했을 때 리밸런싱을 한 경우와 안 한 경우의 성과 비교. 일단 표를 보시면 나와 있듯이 이 위에 있는 빨간색 이 선이 리밸런싱을 했을 때의 선이고요. 또 밑에 초록색으로 보이는 게 리밸런싱을 하지 않았을 때의 성과인데, 네. 이 성과 차이가 나중에 결국 이제 시간이 이렇게 지났을 때, 과거 10년간의 예를 한번 뽑아본 건데요. 이렇게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기준 시점을 98년 1월부터 2009년 3월까지 한 약 10년간 투자했다라고 했을 때에, 처음에 투자 고객이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4대 6으로 투자했다라고 한 고객의 예를 한번 뽑아본 이 데이터가 바로 이 데이터인데요. 매월
리밸런싱을 한 경우 그리고 리밸런싱을 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구분을 해보니까 이렇게 성과 차이가 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초에 고객께서 1억 원을 거치식으로 투자한 고객을 뽑아보니까 나중에 10년 정도가 지난 후에 리밸런싱을 한 경우에는 수익률이 100%가 넘는 그런 수익률이 발생을 해서 대략 2억 정도의 원금이 증가하는 그런 효과를 봤고요. 반면에 리밸런싱을 하지 않은 고객은 대략 뭐 10%가 안 되는 한 7% 정도의 성과를 냈네요. 그래서 7,500만 원 정도의 이익이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이게 이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를 비교한 그래프인데 이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서의 뭐 포트폴리오 이제 리밸런싱을 했다든가 그런 기준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이제 최초에 투자자께서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4대 6으로 투자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중간중간에 이제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성과가 이렇게 성과가 달리 나타나고 그러면서 이 주식의 비중이 올라갔거나 또는 채권의 비중이 내려갔거나 또는 반대로 주식의 비중이 내려가고 채권의 비중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계속 발생을 했을 겁니다. 투자자의 네. 자산에서. 그럴 경우에 투자자가 처음에 설정한 이 자산 구조, 즉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4대 6으로 했는데 그 비중에 맞춰서 다시 리밸런싱을 했다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얻어낸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네. 아까 처음에 리밸런싱 방법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고객이 처음에 설정했던 자산 구조, 즉 주식과 채권의 비중, 안전자산과 또는 약간 공격적인 자산, 이 자산의 비중을 처음에 설정했던 형태로 계속해서 리밸런싱을 통해서 맞춰가는 그러한 형태로 리밸런싱을 했다라는 그런 가정하에 뽑아낸 데이터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이제 거치식 투자의 경우고 적립식 투자의 경우도 그래프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적립식 투자도 마찬가지로 아까 거치식 투자보다는 이 중간에 갭이 이제 좀 약간 덜 네, 벌어지긴 차이가 했습니다만 조금 줄어들었군요. 네, 어쨌든 과거 동일한 기간 1998년부터 2009년까지 대략 한 10년 정도의 기간 동안 적립식으로 투자했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요. 결과치를 보면 이렇게 갭이 벌어져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4대 6으로 맞춰간 투자자의 예를 가지고 뽑아냈고요. 리밸런싱을 한 경우가 이렇게 이 원금이 증가하는 부분을 알 수 있고요. 또 리밸런싱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제 이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했을 때 그래프로 이제 확연하게 그 차이를 확인을 했습니다. 이 갭이 발생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을 보니까 이제 거치식의 경우가 조금 더 차이가 많이 나고 그리고 적립식 투자의 경우에는 이제 상승할 때보다는 오른쪽 끝에 조금 장이 빠졌을 때가 이제 조금 더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효과는 알겠는데 네.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의 어떤 효과라든가 해야 되는구나라는 필요성은 이제 조금씩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서서는 이제 주식과 채권의 어떤 4대 6의 비중을 가져간 투자자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각각의 개인의 그 어떤 기준이랄까요? 좀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시점에 어떻게 이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평가 금액이 변하는 아까 뭐 앞서 보여드렸던 데이터는 평가 금액이 변하고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시시각각 내 자산 구조가 변했을 때 이것을 처음에 설정한 구조로 다시 맞춰간다라는 그러한 이해였잖아요. 근데 네. 실제로 이제 우리가 굉장히 바쁘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그렇죠. 생활이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내가 투자자들이 이제 평가 금액이 변할 때마다 이 리밸런싱을 통해서 계속해서 최초 설정한 자산 구조로 바꾸는 것도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리고 이 여러 가지 또 이 중간중간 체크하는 것도 개인 투자가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투자자 개개인마다 최초의 어떤 명확한 지침을 가지고 그 지침에 따라서 이 일정한 주기마다 이 리밸런싱을 해주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 나름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평가 금액이 변하는 것을 매일 체크할 수도 없는 거고요. 또 이러한 매일매일 체크한다 해도 리밸런싱을 매일매일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요. 그 기준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그냥 관찰을 해주고 이 주기적으로 관찰했을 때에 이 기준에 부합될 때는 리밸런싱을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고요. 네. 뭐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예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이런 방법을 하는 게 가장 또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예를 들어봅니다. 그래서 먼저 이 고객 각자가 이 투자 성향이라는 게 있고요. 내가 얼마나 공격적인 성향인지 또는 내가 얼마나 좀 보수적으로 내 목표 수익률이 얼마나 좀 되는지 이런 것들은 각자가 다 압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자의 투자 성향에 맞춰서 위험 자산과 무위험 자산의 비중을 정하고요.
즉 주식과 채권 또는 예금의 비중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네. 이러한 위험자산과 무위험자산의 비중을 먼저 정하는 게 첫 번째로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위험자산 내에서도요, 각각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식형 펀드가 있을 수 있겠고, 이 주식형 펀드 내에서도 뭐 국내 주식형 펀드, 그리고 또 해외 주식형 펀드, 해외 주식형 펀드는 좀 더 세분화해서 선진국 펀드와 이머징 시장 펀드, 이렇게 굉장히 좀 세분화해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데요. 과거의 여러 가지 데이터, 뭐 시장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는데,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서 과거의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또 이 선진국 시장에 투자하는 펀드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은 사실 쉽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수익률을 우리가 대입시켜서 내가 원하는 목표 수익률에 맞춰서 한번 내 스스로 이 포트폴리오를 짜보는 거죠. 그래서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이 펀드의 비중과 또 선진국 시장에 투자하는 펀드의 비중과 또 이머징 시장에 투자하는 비중, 이런 것들을 적절히 섞어서 최초에 설정을 하는 것, 이게 바로 두 번째 단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 이제 위험자산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무위험자산이 있기 때문에요. 무위험자산이 뭐 채권형 펀드도 있을 수 있고, 채권형 펀드 내에서 또 국내 채권형 펀드, 그리고 해외에 투자하는 해외 채권형 펀드, 또 최근에 많이 투자하고 계신 뭐 하이힐드 펀드, 이러한 채권형 펀드, 좀 안전 자산인이라고 우리가 여겨지는 채권형 펀드 내에서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유형마다 수익률이 좀 틀릴 수 있고요. 이런 수익률 역시 체크하셔서 무위험 자산 내에서의 비중도 조절을 하시는 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가 있을 텐데요. 네 번째는 역시 이 리밸런싱의 기준을 결정하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초에 설정했던 자산의 비중, 이 변화하는 것을 체크해서 리밸런싱 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따라서 목표 수익률을 정하시고 이 목표 수익률에 근접했을 때에 내가 리밸런싱을 하겠다는 게 아마 가장 좀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목표 수익률을 어느 정도 판단을 해보시고, 이 목표 수익률이 만약에 뭐 가령 30%다라고 했으면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최초에 설정을 뭐 5대 6으로 6대 4로 하셨다라고 하면, 이 내가 목표 수익률이 정한 목표 수익률에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셔서 근접하는 그런 시점이 되면 주식의 비중을 줄이고 채권의 비중을 늘리는 방법으로 내가 목표한 수익률을 지켜나가는 방법, 이게 바로 네 번째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기준, 이 가장 현실적인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절대적인 뭐 분기마다 한 번, 아니면 뭐 한 달에 한 번, 이런 절대적인 기준을 정한다기보다는 이제 본인이 처음에 설정했던 목표 수익률을 가지고 리밸런싱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도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뭐 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 뭐 주기적으로 내가 체크를 해서 뭐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또 뭐 1년에 한 번 또는 뭐 분기에 한 번, 이러한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것도 의미는 있습니다만, 네.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제 현실적으로 내가 정한 목표 수익률이 있고요. 수익률 체크야 뭐 투자분들께서 워낙 관심이 있어 하는 부분이니까 굉장히 자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수익률이 도달을 했다라는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안전자산의 비중을 좀 늘리고, 그리고 좀 위험자산의 비중을 줄이는 거, 이게 가장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갑자기 궁금해지는 점 한 가지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전략을 세울 때, 어쨌든 지금까지 이제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그런 수익률에 거의 도달을 해왔다고 치면, 가정을 하면 시장이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다던가, 아니면 목표 수익률에 근접할 것 같지만 근접하지 못하고 다시 좀 떨어질 것 같다든가, 시장에 대한 어떤 전망이라든가 예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이 개입이 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절대적인 어떤 본인이 처음에 계획했던 그런 수익률을 가지고 이 리밸런싱 전략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떤가요? 뭐 사실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사실 뭐 시장이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하면 그런 상황에서 고집스럽게 내가 원하는 목표 수익률이 있으니까 이 목표 수익률에 맞춰가지고 나는 뭐 안전자산 비중을 늘리고 주식형 펀드의 비중을 줄이겠다.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는 지나봐야 알겠죠, 사실. 네. 그렇죠? 하지만 과거의 데이터를 한번 쭉, 우리가 이제 어쨌든 뭐 인간이 과거의 동물이라는 거 얘기도 있듯이 우리가 미래는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물론 뭐 승부를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과거에 그동안 흘러왔던 역사적인 데이터를 쭉